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러 분리주의 정부의 독립을 승인하고 평화유지군 파견을 지시했습니다. 미국은 즉시 러시아 경제 제재에 들어갔고 서방 국가들은 국제협약 위반이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급박하게 전개되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세계 증시가 휘청거렸고 국제 유가 상승을 부채질하는 등 경제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안방인 경기도와 인천을 찾아 민생과 경제 회복을 강조하며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박 2일간의 서해안 지역 집중 유세 첫날 대장동 의혹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어제 TV토론에서 논란이 된 이재명 게이트란 표현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의 이재명 게이트 언급 녹취록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은 이 후보가 입구를 지킨다는 의미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변명에 불과하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강원도 동해시 쌍용 시멘트 공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가 나홀로 작업 중에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 공장에서만 근로자 안전사고가 4번이나 발생했는데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현재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계절 독감처럼 풍토병으로 자리 잡는 초입 단계라며 정점이 지나면 새로운 일상회복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에서 19세의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이 전 연령대에서 최고를 기록하면서 새학기 개학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원이 고조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오늘 종합뉴스의 문을 열겠습니다. 1922년 건국된 소비에트 연방, 이 소련은 냉전 종식과 함께 1991년 12월에 붕괴됐습니다. 당시 15개의 공화국으로 나뉘었는데 과거 군사, 경제적으로 핵심이었던 우크라이나도 그중 하나였고 러시아는 그런 우크라이나를 회복하려고 호시탐탐 노려왔죠. 그리고 어제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친러 분리주의 공화국 2곳의 독립을 승인했습니다. 이후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조직의 독립을 왜 승인하느냐, 그건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푸틴에겐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땅으로 러시아군이 진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독립을 승인한 지 하루 만인 오늘 평화유지군 명목으로 우크라이나 내 병력을 파병했습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 침공이 초일기에 들어간 겁니다. 첫 소식 이동훈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давно назревшее решение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признать независимость и суверенитет Донец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그러면서 평화유지군 명목으로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진입을 명령했습니다. 미국은 예상했던 조치라며 즉각 두 공화국에 경제 제재를 가했고 EU와 UN 역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중대한 주권 침해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긴급히 열린 UN 안전보장 이사회에서도 거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Дл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го решения, однако допускать новую кровавую бойню на Донбассе больше не намерен. He calls them peacekeepers. This is nonsense. We know what they really are. 오는 24일 양국 외교장관 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백악관은 곧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주요 원자재 수출국이기도 한 우크라이나의 불안에 세계 경제도 반응했습니다. 150달러까지 갈 거란 전망이 나오며 유가가 급등했고 증시는 휘청거렸죠. 우리 정부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충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박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식 시황판이 온통 푸른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2,700선이 무너지는 등 전날보다 1% 넘게 하락했고 코스닥도 2%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서방과 러시아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국내 증시는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등 글로벌 증시도 1에서 2%대의 하락세를 보였고 특히 러시아 주가는 10% 넘게 떨어지며 폭락했습니다. 위기감이 고조되며 국제 유가도 급등해 서울 휘발유 값은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리터당 평균 1,800원을 돌파했습니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긴급 주재하고 현지 교민의 보호 철수와 경제 피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불이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태 악화 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무역 수지 악화 등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미국의 예상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 진격 명령을 내렸죠. 과연 러시아가 노리는 건 뭔지 일각의 우려대로 정말 3차 세계대전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건지 워싱턴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중락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결국 푸틴이 군대를 투입했습니다. 미국이 파악하고 있는 러시아의 노림수는 뭡니까? 먼저 미국은 예상대로 러시아가 위장 작전과 돈바스 지역 독립을 명분으로 군대를 투입했다는 반응입니다. 이 지역 위성 사진에서도 이미 러시아 병력 움직임이 파악됐고 미 국방부도 몇 시간 전에 공격 가능성을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Be that day, and we hope that's not the case, which is why we continue to exhaust every possible diplomatic option here going forward. 미국의 예상을 알고 있는 러시아도 돈바스 지역에 군대를 투입한 것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무력 시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나토의 동진 중단,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금지, 동유럽 주둔 서방 군사력 축소 등 요구사항을 그동안 미국과 유럽연합이 한 가지도 수용하지 않으면서 벼랑 끝 전술에 나섰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는 24일 제네바에서 진행될 예정인 미러 외교장관 회담에서 협상력을 최대한 높여 일부 양보를 끌어내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위기와 관련해서 미국과 달리 독일 등 일부 유럽에서는 러시아로부터 들어오는 에너지 제재를 반대하면서 서로 이해관계가 좀 다릅니다. 이것 워싱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을 러시아가 이용해 강대강 국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최소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막는 현 상황을 유지하려는 노림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크라이나와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앞서 기사에서도 보셨듯이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면전에 나설 경우 강력한 제재 이행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무릅쓰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실제 진입하거나 전면전을 벌일지 현재로선 미지수입니다. 러시아는 올해 1월에도 카자흐스탄 반정부 시위에서 공수부대를 평화유지군으로 보냈다가 약 일주일 만에 철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2014년 무력으로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병합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파병한 돈바스 지역을 합병하면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국지전이 아닌 미국 등 서방과 충돌하는 유럽 전쟁보다는 미국의 반응을 보면서 군사적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제 대선이 딱 보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인천과 경기도 부천을 찾아 평화적인 안보 정책과 적극적인 재정 지원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며 수도권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세균 선대위 상임고문과 손을 맞잡고 인천 거리에 선 이재명 민주당 후보. 인천은 남북 관계가 악화할 때 경제 위기를 겪는 지역이라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안보관을 비판했습니다. 평화가 곧 밥입니다. 여러분 경제 제가 어제 토론 때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 못 알아듣더군요. 이거 뭐 사드 배치하니 뭐 선제 타격하니 가지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투자하겠습니까? 추경이 편성됐지만 부족할 것이라며 당선되는 순간 50조 원을 마련해 손실 보상, 대출 만기 연장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언급하며 지역화폐 지급을 통한 매출 증대 방식을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가 직접적인 현금 지원 대신 간접 지원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반박한 겁니다. 경기도 부천에서는 이재명을 도지사로 만들었듯
이재명의 실력을 전국에 알려달라며 민생 업적을 과시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장 먼저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해서 지역화폐로 모두가 행복했지 않습니까?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인수위원회에서 민생경제 100일 회복 프로그램을 곧바로 시작해 코로나19를 확실히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충남 당진에서 전남 신안까지 이어지는 1박 2일간의 서해안 유세에 나섰습니다. 윤 후보는 부패한 이재명 민주당이 아닌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과 협치하겠다고 밝히며 여당 내 분열을 염두에 둔 공세를 펼쳤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충남 당진의 김대건 신부 생가를 찾아 국민 통합과 헌신을 가슴에 새기며 서해안 지역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내 권력 다툼으로 분열이 생겼다고 지적하며 지금의 부패한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정부패 대장동 저 사건을 보십시오. 저런 사람을 후보로 미는 그 민주당. 이 민주당이 김대중의 민주당이고 노무현의 민주당입니까? 그러면서 합리적이고 양식 있는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 정치인들과 협치하여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이어진 보령 유세에서는 정부가 국민들이 주택을 소유하면 보수화된다고 판단해 주택을 공급하지 않은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겨냥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20몇 번을 실수합니까? 20몇 번 돌리다 보면 우연이라도 한 번 맞아서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윤 후보는 또 서해안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제2서해대교 건설을 추진하고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지역으로 지정해 동북아의 새로운 중심지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내일 전남 신안에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DJ 정신 계승을 다짐하는 등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지난 15일부터 이번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죠. MBN이 양강인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공식 선거운동 첫 주 공식 유세 연설을 전수 분석해봤습니다. 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뭐였을까요? 민경현 기자가 각각 확인해 왔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전국을 돌며 유세를 펼친 이재명, 윤석열 후보. 저희 MBN은 두 후보의 유세 연설문 46개를 전수 분석해봤습니다. 두 후보가 유세 연설을 통해 가장 많이 언급했던 단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재명 후보는 19번의 연설에서 자신의 이름 이재명을 277번 가장 많이 언급했습니다. 그 뒤를 기회, 경기도, 유능 등의 단어가 이었습니다.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시면 결코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 경기도민들이 이재명 지지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27번 연설에서 민주당을 291번 외치며 가장 많이 언급했고 정권, 부패, 상식 등의 단어도 언급량이 많았습니다. 부패하고 무능하고 국민을 다붕괴로 무시하는 이 민주당 정권을 끌어내리고 경기도지사 등 과거 경력을 앞세워 유능한 행정가 이미지를 전달하는 데 매진하는 이 후보와 무너진 상식 회복을 강조하며 정권 심판 메시지에 집중하는 윤 후보의 전략 차이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높은 정권 교체론에 대응해서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자신의 능력과 비전을 강조함으로써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 정권의 내로남불 등을 강력하게 공격하는. 지난해 여름 두 후보가 등장하며 내놓은 출마 선언문에서 이 후보는 위기와 경제를, 윤 후보는 자유와 민주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어제 2차 대선 주자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을 아느냐고 물었고 이 후보는 허위 사실이면 후보직을 사퇴하겠냐고 따졌죠. 오늘 이재명 게이트라는 단어가 있었다, 실제로 존재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민주당은 그건 다른 사건을 의미한다, 혹은 이재명 때문에 일이 잘 안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악마의 편집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 녹취록 끝부분을 가면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재명 게이트라고 있다고요. 그 녹취록 중에 내세요. 지금 허위 사실이면 후보 사퇴하시겠습니까? 논란이 커지자 녹취록을 보도한 한 매체는 이재명 게이트가 언급된 해당 녹취록의 실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이 후보가 지난 2020년 10월 대장동 토론 발언 등으로 진행된 선거법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것을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설명하는 등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때문에 일이 안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입구에서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의 게이트인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란 표현은 양승태 사법부의 미운털이 박혔다는 의미인데 민주당이 악의적으로 편집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판사들에게 미운털이 단단히 박혔기 때문에 영장이 법원으로 청구되면 판사들에 의하여 죽는다라는 것이 위 발언의 진짜 의미입니다. 양측은 또 대장동 자금책 조모 씨에 대해 윤석열 주임 검사가 커피를 타주고 대검 중수부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진실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대선이 얼마 안 남아서일까요? 어제 토론에선 후보들의 발언이 한결 더 세지고 또 날카로워졌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주요 발언들을 모아봤습니다. 후보님, 규칙을 지키세요. 네. 왜 검사가 규칙을 안 지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까? 당사자가 지정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네. 저한테 다 물어놓고 답은 길 안 주고 저기다 지금 물어봐요. 들어보는 겁니다. 또 얘기해봐야 또 뭐 본인 얘기만 할 게 뻔해서 언론에 뭐 연일 나오는 그 경기지사 그 법카 봉금 횡령에 대해서는 그 뭐 말씀을 안 하시네요. 정말 그 말씀하셔서 제가 아까 이거 준비해 왔는데 제가 안 보여드리려다가 이거 한번 꼭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이 주식 양도세가 왜 도입됐는지 혹시 아세요? 글쎄, 한번 좀 가르쳐 주십시오. 네. 30억 집에 종부세 92만 원이 폭탄입니까? 92만 원 내시고 지금 뭐 집 무너졌어요? 폭탄 맞아서? 그러니까 제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부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 들으면 정부 데이터는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보안 사항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토론에서는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우리나라 원화가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죠. 민주당은 전경련 자료를 토대로 한 말이라고 했는데 맞을까요? 정태훈 기자가 팩트체크 사실 확인해봤습니다.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곧 기축통화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경제 체력은 튼튼한 거죠. 기축통화란 국제금융, 무역거래의 중심이 되는 화폐로 사실상 달러화가 유일하며 원화의 국제결제 비중이 20위권 바뀐 것을 감안하면 이 후보 발언은 과장됐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전경련의 지난 13일 보고서를 참고한 것이라 해명했습니다. 보고서에서 전경련은 기축통화라는 말을 썼지만 원화가 국제통화기금이 지정하는 5개의 표준통화 바스켓, 즉 SDR에 들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국민의힘은 SDR은 한 국가가 외환위기 등에 처했을 때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특별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이지 기축통화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경기도가 2020년, 2021년 전체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고 네. 재난 기본소득에만 올인했다. 네.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직접 돈을 지급하지는 않았는데 대신 지역화폐 등에 약 5,900억 원을 투입하며 승수 효과를 노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효율성이 뒷받침됐다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며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오늘의 여론 시간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서고 나서 이제 선거가 중반전으로 접어들었지만 혼전세는 오히려 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들은 모두 1, 2위 주작 오차 범위 내였고 양강 후보 간 격차가 단 0.1%포인트에 불과한 조사가 나올 정도로 박빙이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에서 21일 실시된 한길리서치 조사 결과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이재명 42.6%, 윤석열 42.7%, 심상정 1.2%, 안철수 6.5%로 나왔습니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격차는 단 0.1%포인트였습니다. 안 후보가 단일화 결렬을 선언한 지난 20일 오후 2시 이전 응답자는 이재명 38.1%, 윤석열 43.8%였는데 결렬 선언이 나온 후엔 이재명 44.2%, 윤석열 42.3%로 양강 후보 간 격차가 더 좁혀졌습니다. 여론조사 공정이 지난 20일 조사한 결과는 이재명 40.8%, 윤석열 45.3%, 심상정 1.9%, 안철수 6%였습니다. 역시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었습니다. 미디어 토마토가 지난 19일에서 20일 조사한 결과는 이재명 41.9%, 윤석열 44.4%, 심상정 2.9%, 안철수 6.2%였습니다. 같은 기관이 지난주 조사한 결과와 비교하면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소폭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이재명 40.5%, 윤석열 40.6%로 접전을 벌였고 경기 인천에서도 이재명 42.7%, 윤석열 44.2%였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국회팀 이현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경제 분야 TV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진사자 후보들이. 그런데 오늘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어제 토론에 대해서 아주 불만을 터뜨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제 어제 TV 토론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벽에다 대고 얘기한 느낌이었습니다. 또 시간도 안 지키고 기본적인 룰도 안 지키고 하니까 저로서는 좀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토론회 때마다 이 후보를 공격하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 대해서는 좀 섭섭함을 드러냈습니다. 네. 우리 민주당에는 지나치게 좀 과하고 심하시고 국민의힘에는 지나치게 관대하더라. 민주당에는 가혹하고 국민의힘은 관대한데 좀 이해가 안 됐고요. 이에 반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향해서는 안 후보가 말해오던 정치교체, 시대교체가 저의 평소 생각과 일치한다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쨌든 적어도 국민의힘하고 손잡는 거는 막고 싶다 뭐 이렇게 들립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도 그렇고 국민의힘 후보도 그렇고 다른 후보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TV 토론회 이후에 소감을 밝히지 않고 그대로 귀가를 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이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거죠. 대신에 국민의힘이 이 후보를 향해 동문서답식 태도와 고압적 자세로 불리한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다는 식으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주도권 토론 30분 동안 자신에게 질문 한 번 오지 않았다라고 서운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질문을 너무 나한테 많이 해서 불만이고 누구는 너무 질문 안 해줘서 또 서운하고 그렇습니다. 단일화 협상이 무산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윤 후보에게 어떻게 나올까도 참 궁금했었거든요. 네, 역시 그렇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불었습니다. 네, 어제 토론에서는 단일화 협상이 결렬된 안철수 후보가 윤 후보를 매섭게 공격하고 이제 고개도 절레절레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안 후보는 오늘 고향인 부산을 찾아서도 이 같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정권 교체만 하고 더 좋은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만들지 못하면 그건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적폐 교체입니다. 안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어퍼컷,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발차기에 이어서 이번엔 자신의 4번이죠. 4번을 강조하는 4번 타자 퍼포먼스도 선보였습니다. 네. 유세 현장에서 야구 방망이를 두어 번 휘두른 안 후보는 마치 홈런을 친 타자처럼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면서 유세 현장 퍼포먼스 대결에 가세한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정작 밖에서는 심상정 후보의 이 한마디가 화제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어제 토론회 마무리 발언 1분이 지금 화제입니다. 네. 최근 지하철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애인 시위를 달래는데 심 후보는 이 마지막 1분을 사용했습니다. 세계 10위 경제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애인들에게 이동권조차 보장하지 못한 정치권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로서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심 후보는 이동권 예산 확보뿐 아니라 장애인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선진국을 만들겠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고의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승하차 시위를 하던 장애인 단체는 오늘부터 시위 방식을 바꾸면서 지하철이 정상 운행됐습니다. 네. 전장현 측은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심 후보 말에 동의하느냐며 답변을 요구했지만 대선 토론회에서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언급된 만큼 시민과 마찰을 줄일 수 있도록 승하차 지연 시위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뭐 네거티브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정치인의 존재를 보여주는 확실한 한마디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죠. 윤석열 후보가 받았던 그 건대구,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논란이 됐던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9일 윤석열 후보의 경남 거제시 유세 당시 영상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유세 중 북을치기도 했고 그다음에 한 청년에게 리본을 두른 커다란 말린 대구를 받아서 두 손으로 들어 올렸는데요. 네, 큽니다. 네, 이걸 두고 일각에서 통북어가 무속 행위를 위해 사용된다는 등 또다시 무속 의혹을 꺼내들었습니다. 최민희 민주당 선대위 미디어 특보단장은 SNS에 윤 후보 사진과 함께 무속 또라는 글을 남겼고요.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한 배우 문성근 씨는 자신의 SNS에 최 단장의 글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유세 도중 청년 어부로부터 귀중한 선물을 받았다며 반박 입장을 내놨는데요. 건대구는 대구를 해풍에 말린 것으로 어민의 땀과 자연의 지혜가 함께 담긴 지역 특산물인데 이에 대해서 무속 운운하는 건 국민에 대한 신뢰라고 지적했습니다. 똑같은 대구도 보기 나름입니다. 정치톡톡 지금까지 국회팀 이현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아파트 단지에서 이삿짐을 옮기던 사다리차가 넘어져 7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실 사다리차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규정이 있어도 다들 눈대중, 체감으로 바람 세기를 판단합니다. 그러니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 돼버린 거죠. 이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다리차에 고가 사다리가 꺾여서 주차된 차량들을 덮쳤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삿짐을 옮기던 사다리차가 넘어지면서 70대 여성이 숨졌고 함께 있던 8살 손자는 얼굴을 다쳤습니다. 경찰은 강풍 또는 조작 미숙이 사고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아파트 현장입니다. 경찰은 당시 사다리차 주변으로 보행자의 접근을 통제했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달 초 인천에서도 이삿짐을 나르던 고가 사다리 차량이 60m 이상 사다리를 폈다가 쓰러지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이 만든 안전규정에 따르면 사다리차는 초속 10m 이상 바람이 불 때는 운영하면 안 되는데 대부분 사다리차 작업자가 체감으로 바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거하고 접는 사이에 바람이 좀 세게 불어서 혼자서 그거 다 위험하다 그럼 그분이 다 통제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사다리차가 움직일 때는 외부인 출입을 막아야 하지만 출입을 통제하는 인원을 둬야 하는 규정이 따로 없다 보니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다 차에서 이렇게 하면서 보행자가 가면 빨리 지나가시라고 수신호로 이렇게 해드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꼼꼼한 관리 규정이 없다면 언제든 비슷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어제 강원도 쌍용 C&E 시멘트 공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지난해에만 작업 중 숨지거나 손목 절단 등 다친 사고가 3건이나 발생한 곳입니다.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시멘트 제조 공장입니다. 이 공장에서 작업 중 추락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2시 20분쯤. 시멘트 생산 준비를 하던 하청업체 직원 56살 장모 씨가 작업 중 3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장 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던 중 어젯밤 숨졌습니다. 평소에는 4명이 한 조로 작업을 했는데 사고 당시에는 장 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이 다른 작업에 투입돼 홀로 작업에 나섰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등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5월에는 크레인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가 하면 12월에는 컨베이어 벨트에 손목이 끼어 절단되는 등 지난해에만 안전사고 3건이 발생했습니다. 산재 사고들이 거의 다 이제 협력업체 쪽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원청업체가 협력업체도 시행할 수 있도록 이제 관리하고 책임지도록 돼 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안 한 거라고 보고. 쌍용 C&E 측은 사고 직후 모든 공사를 중단하고 추가 안전 점검을 벌였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집 옆에 공사장이 생기면 소음의 안전사고 위험까지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아지죠. 서울의 한 재건축 공사장 옆에 사는 주민이 1년 넘게 고통받고 있다며 수개월간 기록한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제보엠 강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새벽 어둠 속에 덤프트럭이 소음을 내며 아파트 공사 현장을 누비고 한쪽에선 굴삭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며칠 이어지나 했더니 해가 바뀌어도 새벽 공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 아파트에 사는 주민은 수개월간 이어진 덤프트럭과 굴삭기 소음의 새벽잠을 빼앗겼습니다. 생활이 깨져버렸어요. 새벽 4시부터 깨게 되니까요. 그 다시 잠을 자려고 해도 잘 수가 없고, 그다음에 어린아이도 이 공사 소음에 놀라고요. 아파트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공사장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공사장에는 방음벽이 설치돼 있지만 조용한 새벽 시간엔 소음이 그대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최근엔 공사장 조명이 새벽 4시에 켜져 있어 빛공해에도 시달려야 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됨으로써 협심증, 심근경색증과 같은 동맥경화성 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우울증이라든지 불면증이 생기거나 덤프트럭이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지나가거나 타워 크레인이 머리 위로 지나갈 때마다 불안감에 떨어야 했습니다. 민원을 넣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취재진이 자료를 확인해 보니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현대건설은 무려 137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구청의 처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위법 공사를 강행한다는 건데 현행법상 공사 시간을 어겨도 최대 과태료 2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대낮에 공사하는 거에 민원을 제기했다면 악성민이 될 수도 있지만 새벽 시간에 소음을 내는 공사에 대해 민원은 건 정당한 민원이라고 보거든요. 규제치를 우리가 100가지를 만들더라도 그걸 지키지 않으면 사실은 소용이 없다.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페널티 좀 더 강화해서 건설 현장에 좀 적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새벽 소음 등 건설 공해를 막을 수 있는 법이 실효성을 잃은 가운데 공사장 주변 주민들은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의 언어 발달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말을 배울 때는 입모양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늘상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다 보니 말을 배워야 하는 영유아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또 인지와 운동 능력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정부는 3년째 기초적인 실태 조사도 예산도 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기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아동 발달 클리닉. 36개월 된 아이가 놀이를 통해 언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말을 잘 알아듣지만 표현을 어려워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영유아 검진 때 많이 지원이 됐다고 했고 시간이 지나면 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린이집에서도 마스크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까 바깥 활동이 적다 보니 운동이 부족해 대근육 발달이 느리고 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집에서만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적절한 언어 자극도 좀 부족하기도 하고 이제 의사소통 기회가 좀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보험사가 아동 발달 지원으로 지급한 보험금은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 전년보다 40% 이상 늘었고 지난해에는 2배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기초 실태조사나 예산 지원 계획조차 없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담당자는 문제의 심각성은 알지만 제4차 보육 기본계획 마련 등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영유아 발달 지원은 조기 진단과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걷는다든지 말을 할 때 보면은 이제 수만 번 연습을 해서 패턴 양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이제 고착화되면서 개선을 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일찍 발견을 해서 패턴 자체를 좀 개선을 해줄 수 있다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게 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 억제와 방역에만 집중한 나머지 아동복지 등 다른 주요 업무가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화제가 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정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먼저 보겠습니다. 152년 만에 귀향. 집에 가는데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향에 가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은 바로 모아이 석상입니다. 석상이요? 칠레 서쪽 남태평양 지구상 가장 외딴 곳으로 불리는 이스터 섬에 887구가 있는데 약 1000년 전에 제작된 것으로 모두 바다를 등지고 섬 중앙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가 왜 이렇게 제작했는지가 미스터리로 남아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그 외계인이 만들었다는 설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외계인이 만들었다, 짧은 귀 부족, 긴 귀 부족이 세웠다는 설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건 이 석상의 재질이 제주도의 돌하르방과 같은 화산암이어서 조각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 이런 사실뿐입니다. 네. 어쨌든 이곳 원주민들은 모아이를 신성한 존재로 여기고 신처럼 숭배해 왔는데요. 모아이 상 중 하나인 모아이 타우를 1870년도에 칠레 해군이 본토로 가져갔습니다. 다른 석상들도 영국이 약탈해 갔죠. 이스터섬 원주민들과 칠레 정부의 합의에 따라서 이 석상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개 갖고 간 영국은 하나도 안 내놓고 한 구 갖고 간 칠레만 돌려보낸 거네요. 네, 어쨌든 무게만 해도 엄청날 것 같은데 저거를 어떻게 옮긴대요? 네, 보신 것처럼 석상 무게만 715kg이고 예. 받침대까지 포함하면 1300kg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네네. 거대합니다. 이 모아이상은 6일 뒤에 배를 통해서 고향인 이스터 섬으로 가게 되는데 거리만 3,500km입니다. 먼 거리인 만큼 도착까지 5일 정도 걸린 예정입니다. 값으로만 따진다면 그냥 하나 더 만드는 게 낫겠지만 어쨌든 원주민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석상이니까 어떻게든 옮겨가야겠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경찰 4명의 인간 피라미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피라미드 다단계 아니고 진짜 피라미드입니까? 네, 그건 아니고요. 네. 우선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네. 굉장히 쉬우실 겁니다. 지난 18일 새벽 서울 주택가의 한 건물 외벽입니다. 경찰관 4명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네요. 주택 3층에서 목에 줄을 감은 채 바깥으로 뛰어내린 20대 여성을 구하려고 출동한 경찰의 모습입니다. 당시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경찰들은 순찰차 위에 서로 목말을 태우면서 인간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출동한 지 9분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이 여성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네. 다만 난간에 매달려 이 여성을 떠받치던 경찰관 한 명이 3층 높이에서 순찰차 위로 떨어져서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경찰은 정말 머리도 좋아야 되고 체력도 좋아야 되고 대단한 분들입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아이언맨이 나타났어요, 진짜로? 네, 아이언맨이 두바이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하늘의 한 남성이 정말 말 그대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머. 이 남성은 바로 영국 발명가 리처드 브라우닝입니다. 리처드는 지난 2016년 개인용 비행장치 제트슈트를 개발해서 세계 최초로 특허를 받은 주인공입니다. 현지 시간 22일에 개관하는 두바이 미래박물관의 특별 초청을 받아 도심 곳곳을 날아다니며 시민들에게 박물관 입장권을 선물하는 깜짝 비행쇼를 선보인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왔었지 않습니까? 보도를 했던 기억도 나는데. 네, 맞습니다. 지난 2019년에 앵커께서 직접 보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때 저희 매경 미디어 그룹의 세계 지식 포럼에 참석해서 인간 비행을 직접 시연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 비행 슈트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We've actually trained over 20 customers to fly. It's quicker to learn than to ski or skateboard. 위험하지는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연료가 연소되면서 불꽃도 나오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좀 다칠 것도 같은데. 지금은 기술이 더 발전돼서 전기 동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화염이나 가스가 나오진 않습니다. 네. 이 비행 슈트는 이론상 최고 시속 90km의 속도를 낼 수 있는데 전기 비행 슈트의 배터리가 불과 몇 초 만에 사람을 공중에 띄울 정도로 강력해서 발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제 어릴 적 꿈이 아톰이 되는 거였습니다. 정말 곧 하늘을 날아다니는 날이 올 듯합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엄마는 터미네이터? 무슨 뜻입니까?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는 성인 남성은 물론 어린아이와 여성, 노인까지 전쟁 훈련에 참여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한 여성이 보이실 겁니다. 네. 이 30대 여성이 직접 샷건으로 몸을 무장하고 훈련에 참여한 겁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보기만 해도 굉장히 무겁고 또 힘들어 보여요. 추워 보이기도 하고. 훈련에는 왜 참여한 겁니까? 평범한 워킹맘이었던 알리사는 네. 전쟁 위협 속에서 아들을 지켜내기 위해 총기 사용법을 배우고자 했다고 합니다. 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In our country, 8 years we live in a war. I think that everyone in Ukraine should join territorial defense forces in order to have an opportunity to defend family, son, daughter, and maybe friends from possible Russian aggression. 그러면서도 실제로 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정말 엄마는 대단합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런 오팔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오팔이 우리 돈 1억 7,2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오팔은 우리말로 단백석이라고 하는데 귀중한 돌 이런 뜻입니다. 이 천연 오팔은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진행된 경매에 나왔는데 무게가 무려 1만 2천 캐럿에 달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두 동강이 나 있습니다. 그러네요. 경매사 측은 원래는 한 덩어리였지만 수십 년 전 품질을 증명하기 위해서 반으로 쪼갰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발전해서 굳이 쪼개지 않아도 그 안에 성분까지 알 수 있다는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지금까지 픽뉴스 정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인 6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확진자는 11만 3천 명으로 11만 명을 넘기며 또다시 역대 최다를 갈아치웠습니다. 내일 발표되는 이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게 되겠죠. 하지만 정부는 연일 코로나19 종식을 뜻하는 엔데믹, 풍토병, 계절 독감 같은 용어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식적으로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을 풍토병으로 자리 잡는 초기 단계라 평하면서 상황이 안정적이 되면 거리두기와 방역 패스를 폐지하는 일상 회복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만 명 안팎을 보이고 있지만 방역 당국 분위기는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위중증과 치명률 때문입니다. 오미크론의 중증화율은 0.38%로 1.4%였던 델타의 약 4분의 1 정도의 수준입니다. 또 치명률은 0.18%로 0.05에서 0.1% 수준인 계절 독감보다 2배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20, 30대는 0%, 40, 50대는 0.03%에 불과하고 접종 완료자의 치명률은 계절 독감보다 낮았습니다. 이대로만 위중증과 치명률이 관리되면 지금의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자연 면역력을 높여줘 코로나19 종식으로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지금은 풍토병 전환이라는 출구를 찾는 초입에 들어섰다고 공식화했습니다. 현재는 오미크론의 위험도를 계속 확인하면서 풍토병적인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시작한 초입 단계가 되겠습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이 계절 독감으로 전환되면 거리두기와 방역 체계도 손봐야 합니다. 지난해 말 만들었던 일상회복 방안은 델타 변이로 무력화된 만큼 새로운 위드 코로나 방안을 만들 방침입니다. 현재 오미크론 유행이 어느 정도 정점을 지나 안정화된다 그러면 이 현재 취하고 있는 사회적 조치 방안들을 좀 더 조정하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검토 과정에서는 방역 패스의 축소나 혹은 조정들도 당연히 포함돼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변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4, 5월쯤에는 일상회복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편 정부는 피해 소상공인 332만 명에 대한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내일부터 지급합니다.
첫 이틀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하며 오후 6시 전에 신청하면 당일 받을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19세 이하 소아 청소년 사이에서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세 미만 아이들의 확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도 아니죠. 개학을 앞둔 부모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원격 수업을 많이 한 학교일수록 국영수 하위권 학생이 늘었다는 통계도 나온 만큼 무작정 이 원격 수업을 늘릴 수도 없습니다.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치원에서 원생들에게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주 2회 사용할 분량입니다. 화요일날 저녁 또는 일요일날 저녁 이렇게 일주일에 2번 하는. 어린아이에게 검사 키트를 사용해야 하는 부모들로서는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정부는 자가키트 검사가 강제가 아닌 권고라면서도 집에서 적극 검사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10대 소아청소년이 많다 보니 현재 확산을 억제할 방법은 사실상 자가검사 키트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선제 검사는 학부모님과 학생에게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19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확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0에서 9세와 10에서 19세의 확진 비율은 30%에 육박했고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역시 두 연령대에서만 유일하게 각각 6천 명대로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소아청소년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고 전 연령대와 비교해 봤을 때도 전 연령대가 한 1.7배 정도 증가한 것에 비해서 2배 증가한 셈이라 개학 후 첫 2주는 학교장 재량으로 원격 수업 병행이 가능하지만 학습 격차가 커지는 만큼 무한정 원격 수업을 늘릴 수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자가검사 키트를 하지 않은 학생들의 등교와 학교 내 전파를 막을 방법을 놓고 교육당국과 학교, 학부모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영국은 아직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지 않았지만 정점은 지났다고 보고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확진되더라도 의무적으로 격리할 필요도 없고 고령층 외엔 코로나19 무료 검사도 안 해줍니다. 이젠 정부가 아닌 개인 책임으로 넘어갈 단계가 됐다 이거죠.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피하지 못한 코로나19. 여전히 일일 신규 확진자가 4만 명 안팎이지만 이달 초 방역 완화 기조를 밝힌 영국은 아예 방역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확연한 감소세와 중증 연결고리 약화, 오미크론 변이 정점은 지났다는 판단에 섭니다. In England, we will remove all remaining domestic restrictions in law. From this Thursday, it will no longer be law to self-isolate if you test positive, and so we will also end the provision of self-isolation support payments. 영국 정부는 4월부터 증상이 있는 고령층 등을 제외하고 무료 신속 검사도 중단합니다. 코로나 대유행 2년 만에 완연한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감시 시스템 구축과 백신 확보를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그러나 영국 정부 차원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Those changes will alter the properties of the virus. There is no guarantee that the next variant is as reduced severity as Omicron. 영국 의료계와 산업계는 지원 중단으로 취약계층에게 불안감을 안기는 등 규제 해제 효과 훼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See, the world looks very different from up here. Just when you think you know something, you have to look at it in another way. Boys, you must strive. 영화 죽은 신의 사회는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교육의 본질, 그 의미를 성찰하게 만드는 불후의 명작이죠. 우리 사회에서 교육 문제는 폭발력이 강한 주제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도래하고 심각한 저출산인 우리나라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절실하거든요.
대선 후보들의 교육 공약을 살펴보죠. 먼저 첨예한 관심사인 자사고, 외고, 국제고, 2025년 폐지에 대해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찬성,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반대 입장입니다. 2025년 전면 실시 예정인 고교 학점제는 후보들 간 입장이 다르거나 입장 유보. 2028년 도입을 검토 중인 논술, 서술형 수능도 대부분 후보가 신중 검토라는 의견 아닌 의견을 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교육 전문가라고 할 정도라 대선 후보가 발표하는 교육 공약을 매우 신중하게 지켜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선 후보의 교육 공약은 명쾌하게 보이는 게 와닿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제 곧 새학기가 시작되는데 학군 좋은 곳에 학생이 밀집되는 현상이나 맹목적 인서울, 지방대가 외면을 받는 상황, 또 1946년 제정 이후 지속되어온 633 학제와 답을 달달 외우는 주입식 교육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유효한지 등등 많은 국민은 후보들의 생각이 궁금한데 말이죠. 당선보다 더 중요한 건 국가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교육정책은 정권에 따라 조변석회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잘 수립돼 정권에 관계없이 예측 가능해야 하고 연속성 또한 가져야 합니다. 진영 논리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저출산 속에 국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국가 백년지 대계인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대권 후보들의 답을 원합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국민은 교육 혁신 바라는데 였습니다. 저녁 술자리에서 빠지지 않는 소주도 값이 오릅니다. 당장 내일부터요. 맥주 가격도 곧 오른다니 이제 주점에서 소주와 맥주 각 한 병씩만 마셔도 그냥 강술, 그러니까 일명 깡술만 마셔도 10,000원을 훌쩍 넘게 되는 겁니다. 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주류 코너입니다. 소주 가격이 오른다는 소식에 미리 사두려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일부 박스 제품은 일찌감치 동났습니다. 가격 인상 소식을 앞두고 한 대형마트의 소주 제품 주말 매출은 1년 전보다 50% 늘었습니다. 하이트 진로 측은 원부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출시 후 3년 만에 출고가를 7.9%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맥주 가격도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4월부터 맥주에 책정되는 리터당 세금은 20원가량 오릅니다. 지난 2019년에 소주 출고가가 65원 올랐을 때 식당가는 병당 1,000원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식당이나 주점에서 소맥 한 잔을 마시려면 술값만 10,000원이 넘을 수 있습니다. 서민들이 가서 술 한 잔 먹겠어요? 집에서 편하게 먹어야지. 모든 물가 이것도 오르고 저것도 오르고 다 오르면 월급 오른 거 비대해서 너무 물가가 너무 올라서 살 수가 없어요. 식당가는 고민이 깊습니다. 도매상에서 받는 단가는 오르는데 선뜻 가격을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식당이나 이런 데 오기를 꺼려 합니다. 가격을 올린다 그러면 손님들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아직 고려 중이다. 대표적인 서민주류인 소맥 가격이 앞으론 한 끼 음식값을 넘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사업장에서 인터넷을 개통하면 전신주, 맨홀에 광접속 케이블을 설치하는 통신 하도급 개인 사업자들이 작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원청 업체는 하도급 업체의 사고를 책임지고 또 하도급 업체는 반드시 2인 1조 작업을 지켜야 하는데 이렇게는 도저히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작업자가 안전장비를 착용한 뒤 전봇대로 올라갑니다. 인터넷 개통을 위해 케이블을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 곳곳에서 인터넷 개통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은 해당 호수에 단자만 연결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문제입니다.
지난달부터 신호수 작업에 4대 보험이 적용된 인력의 고용이 필수로 되면서 인건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1인 작업자들은 공사를 중단한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 작업 지침을 보면 위험한 작업은 2인 1조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동안 신호수를 풍선 인형으로 대신하기도 했지만 원청인 통신사가 고용부 지침을 엄격하게 지키라고 하면서 작업이 중단됐다고 설명합니다. 신호수를 고용하게 되면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매출에서 임금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비용도 문제이지만 사람을 구하는 것 자체도 어렵다는 게 업체들의 하소연입니다. 일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어린 나이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아무 기술도 없는 이거를 하고 있으니까. 중대재해법 정착을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은지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독과점 방지를 위해 앞으로 10년간 공항시설 이용 권한을 다른 항공사에 일정 부분 이전하는 조건입니다. 이로써 두 항공사의 결합을 심사하는 15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9개 나라의 심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베이징에서 또 한 번의 감동을 선사할 우리 패럴림픽 선수단이 오늘 결단식을 갖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메달의 기쁨보다 더 큰 인간 승리의 감동을 전할 패럴림픽 선수단, 핫클립에서 만나보시죠. 겨울 끝자락에 찾아온 추위가 마지막까지 힘을 쓰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번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에도 0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부산은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아침에 영하 5도, 체감온도는 여기서 6도나 떨어진 영하 1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은 든든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눈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오늘 자정까지, 호남 서해안을 따라서는 내일 새벽까지 눈이 내리겠는데요.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그 밖에 제주 산지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경남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확대 발표됐습니다. 50년 만에 역대 최악의 강수량을 보이면서 동해안을 따라서는 여전히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계속해서 불씨 관리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모레까지 동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면서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추위는 목요일 오후부터 차츰 물러나기 시작하면서 주 후반에는 10도 안팎을 기록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